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안녕하세요. 저희 모브무비는 이번에 고전 영화를 다 같이 감상을 했는데요. 영화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바로 리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 혹은 열차의 도착이라고 불리는 게 최초의 영화입니다. 원래 영화는 동영상 관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의 도착도 1분이 채 되지 않는 전혀 스토리텔링이나 서사가 없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한번 다 같이 관람하시겠습니다. 네, 다들 어떠셨나요? 그냥 뭔가 일상의 기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는 걸 담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브이로그 같은. 아, 맞아요. 엄청 일상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초기 영화는 서사가 없는 영상이었다가 1902년 달나라 여행이라는 유명한 최초의 SF 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의 상상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더 드릴게요. 먼저 이 작품은 스톱모션 기법 그리고 디졸브 기법 이 두 가지 특수 효과 때문에 정말 유명한데요. 이 영화 역사상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최초로 쓰인 게 바로 이 작품에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달의 눈에 로켓이 딱 박혔을 때 그게 스톱모션 기법으로 촬영된 부분이고 14분 길이밖에 안 되는 이 달나라 여행도 굉장한 대작에 가까운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영화를 봤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무성 영화의 특징이 이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과장되게 몸짓을 해서 되게 애니메이션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즈니의 판타지아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움직임이 과장됐고 미키마우징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맞춰서 소리를 삽입하는 그런 거였는데 완벽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때 무성영화니까 배경음을 삽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짝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고 달이 생긴 게 조금 많이 기괴해서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나름의 디졸브 트랜지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때도 이게 가능했구나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게 그 당시 획기적이었다는 거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고요. 달에 있을 때 잠을 잘 때 뒤에 별들이랑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들을 보면서 우주와 신화를 접목을 시킨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주관이 어떤 건지 그 당시 사조가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었고요. 등장인물의 이제 원주민들이 죽을 때 죽음이 묘사되지 않고 연기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과장된 움직임이나 세트장이 대체로 다 환상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우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느꼈고요. 저도 뭔가 방금 떠오른 건데 그 당시에 영화라는 건 없었어도 연극이나 뮤지컬은 엄청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던 기술이 또 영화 세트장 만들 때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리더? 그 리더가 되게 달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 기대에 걸맞는 좀 되게 신나는 음악을 들은 것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중간에 달에 이렇게 로켓이 꽂혀서 달에 얼굴을 집어넣고 되게 아파하는 장면이라던가 뭐 그냥 우산에 꽂았는데 갑자기 그게 버섯처럼 자란다던가 상상력을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한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담님이 독일 표현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우선 독일의 표현주의는 여러 가지 미술이나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이 됐지만 영화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었는데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피폐해진 독일에서 등장을 한 사조입니다. 기존 미술 사조였던 리얼리즘에 대한 반박으로 표현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객관적인 외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심리 현실, 감정 중에서도 불안이나 위협감 등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런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들은 초현실적인 표현과 괴기스러운 주제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명암 대비를 극명하게 주는 키아로스크로 조명이라던가 인공 세트를 좀 괴기하게 만들고 카메라 앵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샷을 찍었다는 그런 점에서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로베르토 비네 감독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 표현주의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거의 최초의 공포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플롯을 뒤트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거에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으로 그리고 표현주의적으로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살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 김기영 감독이 화녀나 이그 여 시리즈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화녀일 거예요. 윤여정 배우님이 나온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의 첫 장면을 촬영한 곳에서 찍었다라고 스치듯이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찍은 거예요? 뭔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뭔가 살짝 이제 영화를 찾아보다가 본 거고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찾아보면서 좀 웃겼던 게 있는데 이제 구글링을 해봤어요. 저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구글링을 해봤는데 연관 검색으로 피자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피자가 나오나? 라고 뭔가 뭐지? 되게 뜬금없다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프랜차이즈 피자집 중에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피자집이 있던 거예요. 상호. 되게 기네요. 네, 그게 신촌에도 있고 오. 종로 쪽 경복궁 쪽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소련의 몽타주 영화 사조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몽타주는 편집의 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법이 소련에서 유행을 하게 된 이유는 1917년에 공산주의를 표방한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레닌이 특히 영화를 훌륭한 예술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혁명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지프로 열차라는 영사기를 실은 기차를 전국으로 수송을 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몽타주라는 편집 기법인데요. 개별 샷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샷의 배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혁명에 대한 어떤 서사적인 감동을 주는 장치로 또 이런 장면의 배열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전함 포템킨이 있는데요. 전함 포템킨이라는 작품은 보드카 앱솔루트가 이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오데사의 계단 장면이 유명한데 그 계단 장면을 패러디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또 활용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의 또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그러면 오데사의 계단 장면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들 오데사의 계단 장면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긴박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계단씬은 정말 딱 그 핵심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아기 유모차가 계속 밀려오고
음악은 점점 더 빨라지고 그 당시 무성 영화가 대사가 아니라 그냥 인물들의 눈빛이나 뭐 몸짓 그리고 사운드로 서스펜스를 조성을 하는 게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는 이걸 레닌이 혁명의 무기로 썼다는 걸 너무 잘 체감을 한 게 계단신의 긴박감 뒤에 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긴박하게 점점 음향도 잘 써가면서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그 긴장감 끝에 아군이어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환호를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전쟁을 낭만화하고 집단주의를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전달을 했는지가 느껴져서 정말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수단으로 영화가 잘 쓰였구나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그걸 즐기는 게 나에게 어떤 사상을 물들게 할 것이라는 자각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걸 보니까 영화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기법이 발전했다는 거를 보고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은 1945년부터 52년까지 유행했던 건데요. 2차 대전으로 열악한 환경, 실제 일상과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자는 모토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은 주로 다큐 같은 극영화를 만들고 윤리적, 도덕적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할리우드를 의식적으로 배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작으로는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있는데요. 이는 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벨바그 운동은 1950년대 말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쟁 후에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에 대한 반발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관습을 파괴하고 기존의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는 그런 문화를 배격해서 좀 더 열린 결말을 가지고 또 영화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것을 모토로 좀 더 예술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작으로는 400번의 구타라는 작품과 장리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작품을 잠깐 봤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뮤지컬 같고 되게 극적인 그런 영화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연광 아래에서 정말 현실적인 앵글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또 그게 되게 낭만적인 장면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자주 카메라를 직접 응시하는 장면도 있어서 되게 여러 면에서 영화가 많이 발전하고 또 기존의 문화를 깨려는 변화구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아까 소희님이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제 자의벽을 처음으로 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영화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누벨바그 운동에 참여한 감독들은 제가 알기로는 서약 같은 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화의 기본적인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도덕적인 교훈을 줄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서약을 맺어서 본인들의 영화를 이제 찍었다고 하고요. 네오리얼리즘도 영화적으로 스타 연예인을 만들지 않고 세트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해피엔딩을 만들지 않는다 했는데 자연스러움이 주는 어떠한 의미를 추구하지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은 영화 하면 떠오르는 할리우드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는 1905년도에 에디슨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아는 그 에디슨을 중심으로 한 영화의 카르텔이 뉴욕에서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르텔에 반대하는 젊은 영화 감독들이 LA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 1910년대에 그 할리우드의 초기입니다. 할리우드를 굳이 택한 이유는 일단 날씨가 좋아서 촬영을 하기에 용이하고 또 사막, 바다, 산맥 등 다양하게 영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요소가 많아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유명한 게 또 뮤지컬 관련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유담님이 보고 오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가장 유명한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영화가 나온 시기는 1952년인데
그 배경은 192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딱 넘어오는 그 전환기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에 관한 영화였는데 영화사의 흐름을 작품에 풀어나가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무래도 그 우산을 쓰고 춤을 추는 그 싱잉 인 더 레인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후대의 영화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대요. 이 사랑은 비를 타고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친숙한 거는 바빌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그 사랑은 비를 타고의 현대판 재해석 작품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전혀 캐릭터들의 입체성이나 서사 그리고 세트장 그런 대사의 흐름 구성들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그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비를 타고를 예전 영화라서 클리셰로 가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클리셰를 오히려 깨는 장면들을 더 많이 봤어서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더 영감을 많이 받고 오마주가 많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수연님이 2부의 새 얼굴 이야기해주세요. 또 할리우드 하면 떠오르는 게 명령기잖아요. 이제 제가 본 2부의 새 얼굴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인격이 총 3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블랙, 제인 이렇게 나오는데 화이트가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블랙은 엄청 반대로 활달하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냥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울리면 인격이 바뀌어있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그런 정반대의 성격을 순간순간 되게 잘 표현해내는 여자 주인공의 그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 그리고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게 뭐 현대 영화에서도 베놈이나 내 안의 그놈처럼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 영화에서도 이렇게 다중인격을 다룬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 무비가 이런 고전 영화에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와서 고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영화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사를 한번씩 짚어보면서 이 영화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고전 영화를 즐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